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농련,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달라라고 공식 건의, 상소 이런 거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 하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사회학자님 모시고 이 한덕수 총리의 담화 내용 한번 팩트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 이렇게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야, 이 내용이 뭐지? 그리고 이게 맞아? 어제 한덕수 총리 이야기한 거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이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 그다음에 농민들도 싫어한다. 이게 귀에 꽂히거든요. 이거 남는 쌀 강제매수법 이거 맞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분명히 처음에 이제 그 개정안 처음에 민주당에서 냈을 때는 3% 초과 생산이 되고 그리고 가격이 5%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 구절을 넣자고 했는데 네. 이렇게 양당이 굉장히 충돌이 심했고 또 이제 김진표 국회 중재안 냈죠. 중재안에서는 결국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네. 3에서 5% 초과 생산될 경우에 네. 그리고 5에서 8%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 될 하락할 경우에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늘려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농업 현장에선 그래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농업 문제가 국가 중대사였다고 저렇게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마치 농민들이 쌀농사를 맘대로 지어놓고 사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그런 떼쟁이를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을 보자면 이전에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정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매하고 이런 거 다 정부가 알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무슨 정권에 명운이 걸린 것처럼 1호 거부권 행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만만하구나. 지금 굉장히 현안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농업 현안이 중심 주제로 와서 그것 또한 반갑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나라의 총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많이 답답하고요. 전후 사정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을 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쌀 변동 직불제를 없애는 게 이 쌀값 지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정장치였거든요. 네. 그때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죠. 네.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3% 5% 해서 이렇게 매입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그 떼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네. 그리고 이 여야 합의가 됐던 이 정부안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 번에 뒤집히기 때문에 늘 농민들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하여튼간에 한덕수 총리 말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무작정 쌀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쌀농사 짓고 정부는 한 1조씩 들여서 쌀을 강제로 무조건 사줘야 되고 이럴 것 같고 귀족 농민인가? 네. 적어도 제가 만나는 농민들 중에서는 빚에 허덕거리는 그 농민들은 많이 봤지 귀족인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양곡관리법 때문에 쌀농사를 더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현재 그 남도의 가뭄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네네. 모내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6% 정도의 자급률이 100%가 아니거든요. 86%. 예,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 자급률이 20% 선이 무너졌는데 네.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작물이 바로 쌀이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 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서 예, 그 밀 가격 상승하고 그 불안함들이 오거든요. 네. 뭐 평소에 저는 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 곡물 가격이 흔들린다라는 건 한 나라의 어떤 식량 수급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쌀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익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예, 좀 가치가 있죠. 네. 안보의 측면에 있다라고 어제 이제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양곡관리법 말씀을 하셨는데 쌀 자급률이 84.6%. 그러면은 나머지 한 15% 정도는 네. 수입하고 있나요? 뭐 남아서 모자라서 수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가 여러 가정 그 무역 구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수입해야 되죠. 할당량이 예, 그렇습니다. 있죠. 할당량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뭐 그 통계도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무 격리를 하는 바람에 뭐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1조나 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여기서 또 반발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쌀에 무려 5,549억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예, 올해입니다. 올해 2023년에 네, 작년에는 4,326억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1,200억 정도 증액됐네요.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쌀이 남아돈다면서 수입까지 하고 그러면서 왜 자꾸 쌀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 탓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맞다 쌀은 많이 남아도니까 다른 거 이렇게 더 수입하거나 잘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네. 농촌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네. 이 쌀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례로 제가 이렇게 농촌의 작년에 양곡관리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을 때 네. 지역의 슈퍼마켓 사장님들의 연합체죠.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예, 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쌀 수매할 때 와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그러니까 네. 지역 경제 특히 농촌 경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쌀이. 예, 그리고 이 쌀 농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신감 있게 고령의 농민들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슨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인 막 5만 명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청년이 스마트 할 수 있는 네. 이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하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일단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한농연 쌀 전업농 연합회 가는 농민들도 반대한다. 즉 농민들 중에서도 일부 떼쓰는 농민들이 네. 양곡관리법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민주당이 농민 이름 팔아서 네. 그런 양곡관리법 얘기하는 거지 농민들도 반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청취자들 중에서 한농연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텐데 이런 국민 담화문에 그렇네. 예, 이렇게 줄임말이 나왔던 게 좀 황당한데 네. 예,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농업 단체입니다. 농민 단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작년 연말에 이 한농연을 비롯해서 몇몇 농민 단체들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지도부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회원들은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은 네. 정부에서 상당히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면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특히 이런 농단체들에게 네. 그런 과정 여론을 이제 모으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정부와의 어떤 친연성이 분명히 있는 조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쌍수를 들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부의 행보에 맞췄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또 쌀 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다. 네. 다른 작물 재배 농업인들을 차별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예, 뭐 역차별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이 축산단체들마저도 뭐 네. 이렇게 의견을 반대한다. 내긴 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밑돌 빼서 윗돌 계기거든요. 네. 전체 쌀과 그리고 어떤 그 채소작물, 과수, 축산까지는 모두 다 경제 공동체거든요. 농촌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쌀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농업의 관점에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식량의 관점 그리고 네. 어떤 식량 안정성,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농민들 갈라치기 하는 이런 여론몰이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과 농민이 아닌 사람, 도시민들을 첫 번째 갈라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단체의
농단체의 상층과 일반 회원들을 갈라쳤고 그다음에 쌀 전업농과 다른 작물 농작 그 농민들을 또 갈라치고 왜 자꾸 이렇게 갈라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여기에 미래농업에 투자할 돈이 사라진다. 양곡관리법에 네. 돈 넣으면 양곡법 할 돈으로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우는 게 낫다. 아, 네. 화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 양곡 문제, 식량 문제, 식량 안보 문제 해결되나요? 네, 정말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첨단 스마트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네. 이제 200만 명에서 230만 명의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70살에 가깝습니다. 아, 예, 60세는 청년회장입니다. 아, 예. 근데 이 고령의 농민들이 스마트 기술에 적응하려면은 얼마나 한참 걸릴까? 여기에 일단 제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ICT 기술에 좀 재발은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 인원으로는 1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5만 명 어떻게 만들어? 스마트팜이 네? 있어서 이걸로 돈이 되고 그리고 큰 힘 들이지 않으니까 농촌으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을 때 네. 그 농촌이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들 혹은 청년들이 살만한 공간인가 이런 네. 농촌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 줘야 되고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주시에 굉장히 커다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네. 뭐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멜론, 딸기, 네. 가지, 토마토 이런 건데 지금도 이거 생산 과잉이어가지고 가격 하락 때문에 그 농민들 참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이 이렇게 또 겹치게 되면은 일반 농민들과의 경쟁이 벌어지고요. 네. 무엇보다 시설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0평 시설을 넣는데 하려면? 5억에서 6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돈을 과연 청년 농업인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늘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융자나 지원을 하겠다. 근데 다 이것- 빚이에요. 예, 아무리 저리 그리고 어떤 무이자여도 결국 갚아야 될 돈이고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빚까지 줘가면서 기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또 이렇게 다른 농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작물이라면 과연 온당한 방법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참. 자,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양곡관리법 같은 곳에 포퓰리즘으로 돈 쏟지 말고 국방이나 반도체 산업에 우선 투입해야 된다. 이거 뭐 다 죽어가는 농촌에 돈 네. 이거 매표하는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에요. 예, 뭐 알렌 소리죠. 지금 제가 살짝 알아봤더니 국방 예산이 무려 57조 1천억이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가장 이제 두 번째 높더라고요. 근데 이 농업 예산은 일단 17조 3,574억입니다. 네. 전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72%거든요. 3%선 무너졌을 때 사실 농민들 상당히 정서적 맞아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는 제발 5%는 확보하자 이런 게 그 이야기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마치 농업이 국가의 예산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처럼 표현하는지 절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식량 안보론과 관련해서 식량 안보 쌀만 갖고 따지는 거 아니다. 콩, 밀 이런 거 하고 이런 분들에게 직불금 지원하고 수입밀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식량 안보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시장 격리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한 그 특히 이제 식량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네. 우리밀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예, 국내산 밀이 지금도 생산은 하지만 생산 가격,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 라면 만들 때 너무 원가가 비싸기 비싸요. 때문에 1%의 자급률도 안 되는데 이것마저 소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원래 빵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밀가루도 소비하지 못하면서 왜 갑자기 쌀가루. 쌀가루로 이렇게 빵이나 국수 만들겠다고 하는지 우리밀 농가에서조차도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온갖 논리를 다 갖다가 어쨌든 담화문을 써내셨고요. 자, 모셨으니까 우리 먹거리 문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수 방류하고 나서 수산물은 그래 생선 안 먹을래 라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가 있는데 소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된장찌개 못 먹는 거죠. 된장은 콩과 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식생활에 영향이 미쳐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를 예를 들어서 네. 그때 봐봐라. 지금 미국산 소고기 얼마나 잘 먹느냐. 그때 국민들이 바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단순히 이 광우병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자주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먹을 문제를 국민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문제죠. 지금 후쿠시마 이 오염 뭐라 그러죠? 오염수. 예, 오염수 원전 문제도 오염수. 네. 자꾸 일본의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는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어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생선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그 여파가 얼마나 갈까요? 예. 그리고 이 광우병 소고기 요때는 이렇게 집회하고 그런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네. 또는 내장 등과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처음 수입하기로 했던 거 다 갖다가 지금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또 오해다. 네. 자, 실제 어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안, 소비자들의 불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이고 정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을 잘 마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신뢰를 하기도 어렵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먹거리 문제 정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먹거리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뭐 자금률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축소된 산업이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대책도 없는데 무조건 지금 양곡관리법 하나를 가지고 쟁점화하는 것은 양당 모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정부는 예. 이때다 해서 이걸 여론 호도용으로 예. 정말 이용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